우리나라 지명이 서방으로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은 한 9세기에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이 아랍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육상에서만 이렇게 뻗어간 것이 아니라 이 해군 해상 무역을 또 잘 했어요. 특히 이 인도양, 지중해는 물론이지만 지중해, 인도양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중국으로 배를 타고 진출을 해서 중국에 왔다가 신라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신라라는 이름이 중동에 전해진 것이 9세기, 8세기입니다. 신라, 정확하게 신라. 아주 그 아랍이 이렇게 표기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코리아로 한 것은 약간 뜻하고 좀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신라는 정확하게 신라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신라에는 황금이 많이 산다. 그래서 신라에 들어갔던 이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잘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대 신라에 대한 기록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황금이 많은 나라다. 금이 많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또 신라 고군에서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이 신라 사람들이 금 세공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라 고군에 가보면은 이거는 절대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조각상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경주에 가면 괴능이라고 있어요. 괴능. 걸괴자인데 괴능이라고 하는데 묻혀있는 사람을 원성왕이다. 원성왕이 묻혀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가보면 괴능을 지키는 그 무사 조각상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건 누가 봐도 페르시아산. 페르시아산. 그래서 신라 시대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신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 장사꾼이었을 것이다. 아마 거기서 정착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한 나라가 팽창하다 보니까 국력이 세계 도처에 미쳐가지고 육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게 한 9세기, 8세기 이 무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이제 오스만 터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이 피크에 도달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 과정을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이슬람 세계의 대표 선수가 오스만 터키가 됐어요.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군사력과 문화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스만 터키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오스만 터키는 워낙 많이 침략을 당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유럽에 어디까지 먹었습니까? 헝가리를 점령, 헝가리를 한 150년 동안 점령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발칸반도, 그리스, 더구나 그리스, 유럽 문화의 한 총본산인 그리스, 불가리아, 보스니아 이쪽까지 다 점령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80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스페인은 수복을 했는데 서쪽을 수복하니까 동쪽에서 또 오스만 터키가 들어와가지고 유럽 문화의 한 중심인 비엔나를 2차례를 걸쳐서 포위를 하고 이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그러나 1683년 두 번째 비엔나 포위전을 이후로 이제는 오스만 터키가 이렇게 퇴조합니다. 내려갑니다. 워낙 큰 나라니까 내려가는데 망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19세기쯤 되면은 오스만 터키는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유럽의 병자다 이랬습니다. 환자다. 터키를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라.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오스만 터키는 왜 이렇게 세계 최대 강국이었다가 왜 이렇게 되느냐? 역시 여기에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의 문제가 있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과학의 발전을 막는다. 그리고 개혁을 막는다는 거죠. 개혁을. 달라져야 되는데 유럽은 달라지고 있는데 유럽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1492년부터 그라나다를 수복한 그때부터 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양 세력화돼 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순으로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를 나가고 세계를 일주를 하고 해양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잘 타고 활 잘 쓰던 사람들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다가 16세기부터는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국력을 축적을 하고 드디어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다. 전기기관을 만들어내고 철도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슬람은 실패를 했어요.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동시에 동양도 실패를 했죠. 명나라 이후에 폐쇄 정책을 쓰고 선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종교개혁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종교가 정치를 지배를 합니다. 내부 개혁을 막는 것은 비단 이슬람뿐만 아니었어요. 이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개혁은 군대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군대는 한때는 기병은 물론 세계 최고의 기병이고 거기다가 포병도 붙이고 뭐 해가지고 잘 구성된 부대였는데 그 군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유럽 군대가 훨씬 포도 잘 쓰고 전략 전술도 좋다. 유럽 군대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유럽 군대가 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는 자각을 하게 됐어요. 주로 그 술탄이라고 불리는 오스만 터키의 황제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이 개혁을 저지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예니셀이라는 노예 군대인데 예니셀이라고 하는 이 부대는 이 구성원들이 오스만 터키 사람들이 아니고 이 주로 그리스나 뭐 이 불가리아나 이런 데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자제를 모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걸 예니셀이라는 부대인데 신병이라는 뜻인데 뜻은 요게 사업을 참 잘해요. 맨날 형제처럼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사니까 의리도 돈독하고 또 이슬람으로 이제 무장을 하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이게 보병입니다, 보병. 근데 요게 이스탄불 딱 한복판에 딱 그것도 황궁 근방에 딱 주둔을 하니까 이게 정변이 있을 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변이 있을 때 개입을 해가지고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황제가 개혁을 하려다가 이 예니세리 군인들한테 맞아 죽은 군인이 황제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이 신식 군대 개혁이 안 됩니다. 프랑스, 독일식으로 해보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제동을 걷다가 이게 1826년에 드디어 개혁을 하는데 좀 늦었어요. 그러나 개혁을 해가지고 이 예니세리 부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황제가 다 죽여요. 지방에까지 다 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그때부터 근대식 군대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세기 중반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군사력이 약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누구하고 주로 싸우느냐 하면 러시아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흑해를 사이에 두고 크리미아 반도를 이 오스만 터키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에카테리나 2세라는 아주 영토를 많이 확장한 그 여자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 시절부터 계속 터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하고 러시아가 대각하면서 싸웠고 그러다가 프랑스나 영국이 개입을 하고 하는 바람에 이 터키가 이제 계속 천천히 몰락하게 되는 게 이슬람 전체의 몰락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의 황제는 교황을 겸했습니다. 1517년에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터키의 황제는 그 이집트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었던 아바시드 왕조의 칼리프를 겸하게 됐어요. 그래서 칼리프는 교황이고 술탄은 황제인데 술탄과 칼리프를 겸한 게 오스만 터키의 황제였습니다. 이렇게 한다가 결정타는 1차 세계대전으로 결정타를 벌였어요.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일어난 전쟁에서 이 터키는 누구 편을 들게 되느냐? 독일 편을 들게 됐습니다. 독일 편. 그 전부터 독일하고 지냈어요. 프루시아 군 총사령관을 한 몰트케라는 사람이 한때 이 터키에 와가지고 터키 군사 고문단을 이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내가지고 줄을 잘못 섰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독일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리폴리 전투라는 전투를 만나게 됐어요. 갈리폴리는 지금 이스탄불 근방에 있는 하나의 반도인데 여기 영국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한 수십만 명이 상륙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전투였어요. 거기다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군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십만이 상륙을 했는데 이게 지구전으로 됐습니다. 상륙을 했으면 내륙으로 교도부로 확장시켜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터키 군대가 잘 막았어요. 그 사단 중에 하나를 지휘한 사람이 케말 파샤였습니다. 아타투르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혹한 전쟁을 했습니다. 세계 전사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왜냐하면 진지전을 하니까 1차 세계대전 우리 6.25 때의 그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이 죽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만 하여튼 한 상방 하여튼 한 20만 명, 30만 명이 죽은 이 갈리폴리 전투를 통해서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아주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1918년에 독일이 손을 들고 오스만 터키는 패전국이 되어버렸어요. 대제국이 패전국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리 독립이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해야죠. 누구의 계산에 의하면 오스만 터키가 1차 세계대전 때 제국이 해체되니까 새로 생긴 나라가 뭐 한 30개 된답니다. 자세히 안 세워봤는데 30개는 안 되는데 한 타스 이상은 되는 새로운 나라들이 막 생기고 났어요. 그런데 이 터키는 잘못하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터키 상당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이럴 때 케말 파샤가 군대를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의 터키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23년이죠. 이렇게 해서 터키는 오스만 터키 시대를 정리를 하고 오늘날 보는 터키 공화국으로 탄생했습니다. 아타투르크는 개혁을 했어요. 4대 개혁을 했습니다. 문자를 바꿨어요. 아랍 문자 쓰지 말고 알파벳으로 쓴다.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을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슬람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위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대가 그것을 책임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터키 가장 성공된 이슬람의 종주국이 이제 공화국으로 정교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터키. 그런데 지금 터키는 아직도 터키는 나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 때는 미국이 터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어요. 또 터키는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한 50만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나토에는 가입했는데 터키는 EU에는 아직 가입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소원이 EU에 가입합니다. EU. 유럽 공동체, EU에 가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가지고 인권을 보장하고 뭐 하는 걸. 그래서 지금 터키 사람들은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걸 꼭 이렇게 해가지고 EU에 가입해야 되느냐. 그러나 가입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한때 이슬람의 종주국이 이제는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은 이슬람 전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스만 터키가 이렇게 강할 때도 이란을 점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을.
이란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돌려가지고